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고3 10월 전국연합 환경평가 국영역 해설 강의 1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수능이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자, 이러한 때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치렀는데요. 점수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를 잘 하느냐일 겁니다.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정말 해야 할 거 많을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그 해야 할 것들을 하고 시험장에 가면요, 결과 정말 좋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결과, 물론 중요하지만 그 결과보다도 더 여러분 앞으로 남은 동안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함께 해설 강의 공부도 잘하고 해서 어떻게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해서 준비 잘 해서 시험장에 가서 좋은 결실 거둡시다.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1번부터 9번까지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독서입니다. 이 독서, 이번 시험에서도 독서가 어려웠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물론 시험을 이제 치렀으니까 다 더 잘 알 텐데, 어렵다면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것들이 많은 거거든요. 사고 훈련이라는 것을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잘 해내야 돼요. 한 달 동안 사고 훈련을 했을 때 충분히 잘 길러지는 사고 능력도 있고요. 정말 시험에 임박해서 그 1시간 전에 내가 익혀서 사고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요. 자, 이 1번부터 9번에서 특히 이 4번에서 9번 세트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익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해설 강의에서 이제 강조를 할 테니까 그 부분 표시해 놓고요. 강의가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한 걸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사고하는 훈련을 꼭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사고 능력을 분명히 향상시켜 줄 것이고 그에 따라 더 좋은 그런 수능 결실 거둘 겁니다. 자, 먼저 1번부터 3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서 이론에 관한 내용인데요. 1번부터 3번은 여러분이 빠르게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흔히 이 세트에서 첫 번째 문제는요, 지문을 읽으면서 쉽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 읽으면서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내용이랑 관련지어서 선택지가 기술이 되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그 보기를 읽을 때 그 보기의 내용을 지문과 빠르게 잘 관련 지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세요. 그렇게 짝을 잘 지을 수 있으면 좀 더 빠르고 정확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지점이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이 세트에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제시되어 있는 보기의 내용에 초점을 두면 좀 더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이 독서 이론의 3번 문제의 특징이에요. 그 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1문단 독서 중심의 독서 교육 이론 이렇게 이제 박스가 쳐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글의 그렇다면 이제 중심 화제라는 것인데 독자 중심이죠. 근데 여기 읽어보면 이것이 등장하기 전, 이 등장하기 전 것이 있어요. 이 전에는 여기 보면 독자를 의미를 발견하는 수동적 전제를 이제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독자 중심의 독서 교육 이론에서는 글과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로 요 독서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럼 자, 지금 밑줄 친 말들 어떤 말들이에요? 의미를 발견하는 수동적 존재, 글과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이렇게 발견하는과 구성하는 요거 이렇게 대비되는 짝이라는 것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서로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짚어내느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배경 지식이 이제 무엇인지 그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미 구성에 활용하는 경험과 지식이라는 배경 지식의 개념을 나타내는 말, 핵심적인 말로 짚어야 했고, 또 하나는 내용 배경 지식, 그 다음에 형식 배경 지식, 이 두 개의 대비되는 짝과 관련해서 역시 차이를 나타내는 말들을 잘 짚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화제나 주제와 관련하여
이미 독자가 이제 지니고 있는 경과 지식이고, 형식 배경 지식은 글의 구조나 담화 관습 등 글의 구성과 표현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제나 주제와 관련, 그 다음에 글의 구조, 글의 구성과 표현에 관한 것. 이렇게 또 역시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을 잘 짚었으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 겪지 않습니다. 자, 1문단 봤는데요. 이 1문단과 관련해서 1번에 1번, 글의 의미는 독자와 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 이 독서교육 이론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대비되는 짝이 선택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비되는 짝을 잘 짚어야 되는 거예요. 1번에 1번 적절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2번, 3번, 4번, 5번 뭐 배경지식 읽기 전중후, 읽기 전중후 그런 내용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2번 판단 안 되는 것이고 3, 4, 5도 마찬가지로 1문단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문단을 보면 독자 중심의 독서교육 이론에 의하면 하면서 이제 저희 이론의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읽기 전중후 활동에 관한 내용이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가 이렇게 있으면 그 단계를 딱딱 짚으면서 읽어야지 잘 읽는 거죠. 알죠? 자, 그러면 여기 읽기 전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내용이 제시되어 있느냐 이제 보면 예측하기가 나와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 독서 강의를 할 때도 이제 저 예측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예측하기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글을 잘 읽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딱 나와 있네요. 예측하기를 잘하면요, 머릿속에 이상적 정보 구조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정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독서 목적에 맞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이제 수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제시되어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예측하기를 잘하면, 즉 그 지문에 어떤 정보가 핵심 정보일 것인지 미리 예측을 잘하면 그 핵심 정보들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그 글을 빠르게 탁탁탁 핵심 내용 중심으로 잘 읽게 된단 말이죠. 그게 독해를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읽는 중, 읽기 중 활동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배경 지식을 이제 활용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읽기 전에도 배경 지식을 활용을 하고 읽기 중에도 배경 지식을 활용을 해요.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 또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 독서가요 근래에 굉장히 연계가 강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EBS의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독서 지문에 그 내용 요소를 가져다가 이제 수능에서 새롭게 독서 지문을 만드는데, 그때 이 기존 연계육 기제에 있는 내용 요소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 수능 지문을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게끔 수능 지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계 체감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근래 수능의 특징입니다. 특히 이 어렵게 출제된 지문일수록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정말 그 어렵다는 그 해결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브레튼 우즈 체제, 그 경제 지문, 이런 것들이 다 연계 교재에서 그 내용을 이해를 해서 그 관련 내용들을 내가 배경지식으로 갖고서 수능 지문장에 갔으면 그 지문을 굉장히 좀 더 쉽게 잘 읽을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 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계 교재, 연계 출제 포인트를 이런 배경지식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게 배경지식으로 활용하면 좋은 그런 출제 포인트를 또 파이널 체크 포인트 강의에서 이제 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주니까 좀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읽기 중에 또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글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정보를 이제 추론하는 활동을 잘 해야 돼요. 요즘 이게 수능 지문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뭔가를 자꾸 감춰놔요. 감춰놓은 거를 읽는 사람들이 이거를 추론을 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놓는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요즘 수능 지문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추론하는 것을 내가 잘 할 수 있는지 그거 좀 체크를 하면서 그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좀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배경지식 수정하는 활동 읽기 중에 하죠. 새로운 정보를 기억에 저장하는 활동도 하고요. 이때 이제 배경지식 활용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은 후에는 역시 또 이제 배경지식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정보를 조리 있게 이제 재구성하는 활동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재구성하게 되면요, 그 재구성해 놓은 거는 기억이 오래오래 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단 받고요. 이 문단 관련해서 이제 1번에 2번 선택지 배경 지식은 읽기 전 중 후의 모든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읽기 전, 읽기 중, 그 다음에 읽은 후. 맞죠? 그 다음에 4번도 판단되네. 독서 과정에서 새로 알게 된 정보는 다른 글을 읽을 때 배경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 이 배경 지식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 가지고 자신의 배경지 수정하기도 하고 기억에 저장하여 다른 독서할 때 배경지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렵지 않게 역시 또 4번 선택지 판단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5번 보면 독서를 할 때 배경지식을 잘못 활용하면 독서 목적에 맞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되어 있는데 독서 목적에 맞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거는 읽기 전에 예측하기와 관련하여 예측하기를 잘하면 이런 점에서 좋아요 하고 이렇게 지시하여 놓은 정보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배경 지식을 잘못 활용이랑 독서 목적에 맞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한다는 거랑 짝이 지금 잘못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짝지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5번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문단을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방안 연구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 조직이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조직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화제나 주제에 관련된 그런 지식 경험 떠올려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관련 있는 것끼리 이제 묶어서 상하의 개념으로 위계화하는 것. 이 위계화하는 것이 결국은 내용을 조직화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단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화와 관련하여 이렇게 관련 있는 것끼리 묶어 상하의 개념으로 이제 위계한다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읽기를 했으면 잘한 겁니다. 이렇게 조직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글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그렇죠. 독해를 잘하는 실력자입니다. 3문단과 관련해서는 뭐 1번에서 특별히 판단할 건 이제 없죠. 거기 지금 1번에 3번 선택지 하나 남았는데 3번 선택지 뭐 3문단 갖고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 보면 독자 중심의 독서교육 이론가들은 연구 초기에는 같은 글을 읽더라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독자가 지닌 배경 지식의 양이 달라서 독자마다 구성되는 의미가 다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배경 지식을 쌓는 방법을 이제 연구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실제 독서 상황에서 배경 지식이 오히려 정확한 독해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경 지식이 오히려 정확한 독해를 방해하는 경우. 이 내용과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따라서 독자 중심의 독서교육 이론가들은 배경 지식의 양 이외에 독서 능력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배경 지식이 정확한 독해를 방해하는 것과 관련해서 독서 능력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밑줄 친 거, 요 맥락상 이렇게 또 연결을 해놓으면 3번 문제 답을 좀 더 빨리 잘 고를 수 있었죠. 자, 마지막 문단 가지고 1번에 3번 선택지 판단하면 같은 걸 읽더라도 독자마다 구성하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독서 활동을 하는 학생 생각의 일부이다. 이를 독자 중심의 독서교육 이론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는데 이 보기를 읽을 때 지문이랑 이 보기의 내용이랑 짝을 잘 지어야 돼요. 그걸 잘해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잘 풀 수 있죠. 해보면 자 제목에 동그라미 4 이런 말이 들어간 것은 대개 내용이 시간 순으로 구성되니 이 책도 그렇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예측하기 한 거예요. 예측하기 한 건데 무엇을 예측했냐면 이거 내용이 시간순으로 구성된다. 글의 전개 방식, 글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에 관한 배경 지식을 뭐라고 했죠? 1문단 끝부분 보면 형식 배경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형식 배경 지식과 관련하여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이어지는 걸 이제 보면 하위 개념에 배치를 해요. 그렇죠? 하위 개념에 배치를 해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뭐 한 거예요? 위계화. 조직화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보기를 읽으면서 지문의 내용이랑 이렇게 짝을 짓는 걸 자꾸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여기 또 보면 사르트르 대성당은 로만스키 양식이 아니라 고딩 양식이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한 겁니까? 자신의 배경 지식을 뭐 한 거예요? 수정한 거죠? 배경 지식을 수정. 그러니까 내가 방금 전에 지문에서 읽은 내용을 갖다 자꾸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전 양식에 비해 화려하다는 말로 볼 때 고딩 양식이 로마네스키 양식보다 화려하겠군이라고 이제 추론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책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고딩 양식인 암행 대성당도 생유리가 활용되었겠군이라고 하면서 책에 언급되지 않은 정보를
언급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하고 있습니다. 추론. 이런 것도 이제 이 글에서 읽었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선택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빨라져요. 이전 양식에 비해 화려함을 통해 로마네스크 양식의 유행 시기를 파악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로마네스크 양식의 유행 시기를 파악한 내용은 여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답이야 라고, 내가 잘못된 내용이야 라고 아예 표지를 딱 그냥 여기 지금 꽂아 놓은 거예요. 눈에 잘 띄게.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답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았을 텐데, 배경 지식을 활용해 독서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조리 있게 재구성한 것이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정보를 조리 있게 재구성한다, 뭐 이런 것도 지금 읽은 후의 활동으로 사실은 이제 이 글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읽은 후의 활동으로.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독서 활동을 하는 학생의 생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 어떤 출제 의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읽기 중 활동에 특히 이제 관련이 좀 깊겠죠. 자, 어쨌거나 뭐 이 복이랑 아예 관련이 없는, 복이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1번 당연히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번보다 이 문제에서 더 중요한 것은 2, 3, 4, 5번 선택지예요. 요 2, 3, 4, 5번 선택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잘 했느냐 그건데, 여기 보면 사르트르 상당히 고등형식이라는 정보를 확인하여 기억하겠다는 것은 얻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의 배경 지식을 이제 수정한 것이겠군. 네, 배경 지식을 수정한 내용, 이런 것들. 이렇게 복이랑 지문이랑 짝을 잘 지어가지고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얼마나 빨리 잘할 수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위 개념에 이제 배치했다고 했는데, 하위 개념을 배치했다라는 것은 이 위계화, 조직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개념 배치, 조직화, 이렇게 딱딱 짝이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의 내용, 지문의 내용, 이렇게 서로 간에 짝을 잘 지어 놓았다, 지어 놓지 못했다, 서로 짝이 안 되는 것들을 묶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도 보면 아미행 대성당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건 결국은 언급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건축사라는 말을 바탕으로서 읽을 글의 이제 전체 구성을 추측하고 있는데, 형식 배경치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절합니다. 네.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는데, 자, 이 보기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문제점을 제시한 것, 문제 삼고 있는 것, 그걸 잘 짚어야 돼요. 배경식, 이 글과 관련 없는 배경식까지 활성화해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이게 문제 상황이잖아요. 이게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목적과 관련 없는 내용을 심화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 있는 걸 답으로 이제 고르면 됩니다. 이렇게 글과 관련 있는 배경식까지 활성화해 통제하지 못하게 되니까 거기 4문단 마지막 문단에 밑줄 쳐 있는 기억처럼 뭔가 배경 지식의 기억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아까 우리 맥락 속에 짚은 것처럼 배경 지식이 오히려 정확한 독해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답은 바로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거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독서 목적에 맞는 배경식을 잘 선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못하면 배경식까지 활성해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가지고 독서 목적 관련 내용을 심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을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답으로 골랐으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글상자에 있는 내용과 배경식의 양을 점검한다. 그 다음에 공간 분위기를 집중할 수 있는 공간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 그 다음에 독서 방식에 대한 지식이 많다. 이런 내용은 다 이 상자에 있는 내용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역시 어렵지 않게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요. 4번에서 9번 세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에서 9번 세트와 관련해서요. 앞서 이 독서 이런 지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예측하기라는 걸 또 잘했어야 돼요. 자, 문제를 통해서 이 글의 핵심 적어는 이제 무엇일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빠르게 한번 훑어보죠. 4번을 보면 가나에 대한 설명을 하는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앞부분을 보면 법제도, 경제학적 측면, 사회정치의 우생, 법제도 이런 말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정치의 우생, 법제도 이런 말과 관련해서 이제 글을 읽어야 되겠고, 5번을 보면 가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와 나의 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또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이제 빠르게 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의 글 읽으면서 1, 2, 3번 선택지, 나의 글을 읽으면서 4, 5번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이 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5번에서 선택지 앞부분을 보면 뭐 도산법이란 말도 보이고 그래요. 그죠? 그런 용어는 미리미리 좀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 도산법 나오면 주목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보면 가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보기에 사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선택지 앞부분을 봤더니 뭐 계약법이란 말이 좀 보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사전적 효율 측면에서 나를 이해하는 내용. 그렇다면 가에서 사전적 효율이란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면 A를 보기처럼 설명할 때 보기에 가다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밑줄 쳐있는 A 확인하고, 그럼 A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맥락을 통해서 이제 A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 보기를 통해서 이제 또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글 읽고 8번 문제 보면 되는 것이고, 선택지를 봤더니 뭐 1수준,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이런 말들이 보여요. 그러면 독해를 할 때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출제포이니까 핵심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뭐 쭉 훑어봤는데 뭐 법제도, 경제학적 측면, 뭐 사회 전체의 후생, 뭐 사전적 효율,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이런 용어들이 이제 이 글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라는 걸 대략 이제 우리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에 따라 이제 지문을 읽으면 돼요. 읽으면 되는데, 자 봅시다. 이 지문에서 이제 어떤 정보들이 핵심 정보가 되는지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저기 5번 문제는요 읽으면서 풀 수도 있지만 이건 그냥 읽은 다음에 그 5번 따로 설명을 할게요. 저기 보면 시작할 때 법제도와 관련해서 바람직한지 그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려면 당연히 바람직함에 대해 자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기준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 법경지학이라는 이런 분야에서는 효율이라는 것을 그 기준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효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사회 전체 후생의 크기와 관련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사회 전체 후생의 크기가 증가하면 효율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면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후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후생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이다. 어떤 기쁨이나 만족감이다. 자, 이렇게 이제 후생의 개념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일문단의 개념이 지지가 되어 있으면요,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 알죠? 이어지는 내용들을 앞에 1문단에 지된 개념을 바탕으로 계속 좀 이해를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유념하고요. 2문단 보면 효율은 사후적 효율과 이제 사전적 효율로 나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효율이 뭐라고요? 이 효율이 1문단에 따르면 바람직함의 판단 기준입니다. 바람직함의 판단 기준이고, 사회 전체 후생의 크기가 증가하느냐 여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대비되는 짝이네. 두 개. 그러면 이 둘의 이제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해야 할 텐데, 사후적 효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산출을 얻는다. 굉장히 효율적인 거네요. 그 다음에 사전적 효율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 유인책까지 이제 고려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말만 딱 봐서는 이게 무슨 의미지? 이해하기가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례를 준 거예요. 이제 절도를 예로 들어놨죠. 그럼 이제 이 예를 통해서 여기 사후적 효율, 사전적 효율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 또 이해를 해야 할 텐데, 여기 보면 갑과 을로만 이루어진 사회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고요. 갑의 물건을 을이 훔쳤어요. 물건은 갑으로부터 이제 을로 이전되어서 사회 전체 후생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후생이라는 게 뭐였죠? 1문단에 있는 개념 계속 뒤에 가져다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후생은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이에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나에게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 정말 난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굉장히 낡고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 시계를 다른 사람이 갖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은 낡고 오래된 걸 좀 싫어해. 그러면 내가 이 시계에 대해서 느끼는 나의 그 효용과 저 사람이 그 동일한 시계에 대해서 느끼는 효용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해당 물건에 대한 각각의 후생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사회 전체 후생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절도를 하게 되면 사회 전체 후생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 갑의 후생이 100이고 을의 후생이 80이면 지금 을이 아무 허락 없이 훔쳤잖아요. 그러면 갑이 갖고 있으면 100인데 을이 훔쳐서 80이 됐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20원의 후생 감소가 생긴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건 결과, 사후적인 측면이에요.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후생 감소가 생겼어요.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후생 감소가 생기기 때문에 절도를 금지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사후적 효율이에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이랑 연결짓는다고 한다면 바람직한 건 뭐냐면 자, 최대 산출을 얻어야 돼요. 후생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후생을 크게 만들려면 을이 훔치면 안 돼요. 그죠? 을이 훔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를 금지하는 거예요. 을이 훔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랑 을이 훔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연결해가지고 또 이해를 잘 했어야 합니다. 그런 점을 또 여러분들이 독해를 잘했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이제 사전적 효율 측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봅시다. 사전적 효율 측면에 대한 이해를 해보면, 자, 사전적 효율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주목했던 핵심어는 뭐냐면 사전적 유인책까지 고려한다고 했어요. 사전, 일이 일어나기 이전의 유인책. 뭔가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유인책을 생각할 수 있는 걸 고려를 한다는 얘기예요. 절도가 허용된다면 이제 다음 같은 점들이 예측된다고 하고 있는데, 을이 일하지 않고도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걸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일 안 하려고 하죠. 근로이익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것이 예측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갑의 입장에서는 절도 방지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근로유역 제로와 절도 방지 비용 지출은 사회적 후상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죠. 그죠? 이 절도 방지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은 갑의 후생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갑의 어떤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거거든. 그래서 사전적 효율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이 되니까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이런 유인책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절도라는 것이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유인책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절도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도라는 사안이 발생되기 전에 이 절도라는 것이 이제 어떤 측면에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느냐, 그걸 생각을 하는 것, 사전적 효율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문단 이제 보면 여기서도 대비되는 짝을 좀 딱딱 짚으면서 이제 읽었어야 되는데, 사후적 효율과 이제 관련하여 아까 우리 예측하기 하면서 즉 문제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핵심으로 짚었던 도산법을 주목을 했어야 되죠. 도산법. 이 도산법이 이제 사후적 효율 관점에서 이제 형성된 법제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채무자의 재산이 부채를 변제하기 부족하여 도산 절차가 이제 시작되면 이런 경우에 개별적인 채권 출신이 이제 모두 금지가 되고 채권자는 오직 도산 절차 내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도산법의 이제 내용인데, 자, 이 도산법은요, 개별적 채권 출신이 허용되었을 때 개별적으로 누구나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남보다 먼저 자기가 빌려준 거를 다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혹시 다 못 받을까 봐. 그러면 진짜 막 이 사람 저 사람 정말 먼저 그냥 그 빚을 받으려고 정말 큰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손상되거나 헐값에 매각되는 사회 전체 후상의 이제 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적 채권 출심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후생의 이제 감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고려해서 개별적 채권 출심을 금지한다.
라는 것이 이제 사후적 효율의 측면에서 이제 이 도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사전적 효율 관점에 기초해서 성립된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지식재산권 관련법,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설이나 노래를 표절하거나 무단으로 이용하는 걸 이제 금지를 하는데, 이것도 어떤 사전적인 그런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금지를 하는 게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 보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복제하는 걸 이제 허용을 했을 때 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겠죠. 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후생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하지만 창작과 관련해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창작자의 창작 유인책이 저하돼요. 이 창작 유인책이라는 측면, 요 창작 유인책이라는 측면, 이것이 저하되어 애초에 창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고려를 하는 것은 이 사전적인 유인책을 이제 고려를 한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 효율의 증진을 위해 창작자에게 독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딱 대비되는 짝으로 이제 읽었으면 됩니다. 그래서 1문단이 아니라 가해글 같은 경우에는 뭐 1문단, 2문단, 3문단 내용들 대비되는 짝 중심으로 딱딱딱 짚으면서 이제 읽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글을 보도록 하겠는데, 이 나의 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감춰져 있는 내용이라고 할까? 생략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론하면서 이 글의 내용을 이해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을 좀 완전하게 잘 이해를 못한 학생들 많을 텐데, 이 글을 가지고 앞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적인 사고를 하면서 뒤에 있는 내용을 좀 잘 이해하는 그런 독해 훈련을 꼭 해보기 바랍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감춰져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론하는 사고를 잘 할 수 있게 되면 수능 시험장 가서 당연히 독서 잘 읽고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연습해야 되는 건 추론, 특히 이 추론적 사고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지요. 여기 이제 통계 관련해서요.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가 이제 무엇인지 제시를 해놨습니다. 제1종 오류라는 것은 올바른 가설이 기각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2종 오류라는 것은 잘못된 가설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이 심리하는 이제 가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설의 이제 예로 가해자가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런 가설을 제시를 했대요. 그러면 이 가설이 올바른 가설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가설이 잘못된 가설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설이 올바른 가설이 되어 기각되면 제1종 오류인 것이고, 이 가설이 잘못된 가설이 되어서 받아들여지면 제2종 오류가 된다는 얘기죠. 자, 아직까지는 좀 이거 무슨 말이야?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같이 또 찬찬히 보죠. 법원의 과실 판단에 이제 오류가 있는 경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법원의 과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은 뭐 제1종 오류나 혹은 제2종 오류가 될 텐데, 가해자의 유인책에 이제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액이 이제 1,000원이고 각 사고 방지 주의 수준에 따른 주의 비용, 사고 확률 등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총 사고 비용은 주의 비용과 이제 기대 사고 비용을 더한 값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덧셈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주목을 좀 하세요. 주의 비용, 자, 이 주의 비용이랑 그 다음에 여기 기대 사고 비용, 이것을 이제 더한 값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문단 뭐 개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개념 나타내는 말들 주목해서 이제 읽었으면 됩니다. 읽었으면 되는데, 이 2문단을 이해를 할 때 이제 여러분이 1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략되는 거, 감춰져 있는 걸 좀 추론해서 이 내용을 이해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2문단에서 이제 특히 어떤 내용들을 잘 이해를 했어야 되냐면, 법은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정주의를 1수준으로 이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수준이라는 것이 기준이에요. 기준이
갑자기 선생님이 얘기한 건가요? 기준이란 말을? 아니죠. 여기 가해자가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 기준이에요. 법이 정한 기준. 즉, 이 1수준을 지키는 것이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사고방지주의 수준이 0이다? 그러면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죠?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를 각각 20%의 확률로 범할 수 있는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어느 수준의 이제 주의를 가해자가 선택을 하느냐라는 건데요. 효율을 이제 고려를 해야 돼요. 효율, 합리성 이런 거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 먼저 0수준의 주의를 선택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0수준의 주의를 선택하는 경우를 하는데, 이때 기대사고 비용 60원을 뭐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담한다. 부담한다라는 건 책임지는 거죠. 책임지는 거는 잘했어야 돼? 잘못했어야 돼요? 잘못했으니까 책임지는 거죠. 잘못했으니까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부담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부담한다는 얘기는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판결받는 거예요.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결받는 거예요. 그에 따라 부담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수준의 주의를 선택하는 것 관련해서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결을 받는 것,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것이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80%의 확률로 기대사고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갑자기 나온 거죠? 이거 왜 나온 거지? 여기 20%라고 했는데 왜 80%지? 왜 60에다가 80% 즉 0.8을 곱해야 되죠? 왜 60 곱하기 0.8 해야 되는 거지? 자, 이거에 대한 의문을 여러분이 추론을 통해 해결해야 돼요. 이 뒤에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1수준으로 높였다고 하고 있어요. 1수준으로 높였는데 표에 보면요, 주의비용 30원이 있어요. 주의비용 30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어지는 것, 기대사고비용 20원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부담하는 건데 여기 확률이 20%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주의비용 이제 30 더하기, 자, 여기에는 주의비용이 없었어요. 영수준 주의를 선택하는 건 30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20 곱하기, 그 다음에 0.2 이를 해야 돼. 왜 0.2를 곱하는 거지? 이거에 대한 의문을 여러분이 추론을 통해서 또 해결을 했어야 돼요.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도 보면 이 수준의 이제 주의의 경우에 보면 주의비용 60원에 20%의 확률로 기대사고 비용이 10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비용이 이제 기본적으로 60원이 있죠. 그 다음에 20%의 확률로 기대사고 비용을 10원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담한다는 얘기는 잘못한 거에 대한 부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도 이 60원에다가 여기 10원에 대해서 20%의 확률로 부담을 해야 된대. 왜 0.1을 곱해야 하느냐? 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를 했습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관련 지어서 이제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자, 이거 이 문단 좀 마저 보고 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앞서 이제 제시되어 있는 이 사례에서는요, 이 사례에서는 효율적인 게 1수준의 주의를 하는 게 효율적인 거예요. 1수준의 주의를 하는 게 효율적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용이 가장 적게 나오는 게 1수준의 주의를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 경우에는 48원이었고 이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이 경우에는 34원이고 이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62원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가장 적은 거는 요 1수준이에요. 1수준. 그러니까 이제 가장 효율적인 1수준에 이제 주의를 한다는 건데, 근데 이러한 결과 항상 성립하는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의 확률이 모두 40%라고 할 때는 0수준의 주의를 선택을 하는 것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든대요.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답니다. 그럼 이것도 사실 계산을 독해할 때 했으면 정말 잘한 건데, 이와 관련된 또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 맞지? 하고 딱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이 이해가 됐어야 돼요. 근데 그 앞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1문단에 있는 내용부터 정확하게 이제 짚어서 그 1문단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추론하는 읽기를 써야 돼요. 자, 추론하는 읽기를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에서 제1종으로는 올바른 가설이 기각되는 것이라고 했고, 제2종으로는 잘못된 가설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설로 뭘 제시했냐면 가해자가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법이 정한 기준으로 이게 제시되어 있는 건 뭐냐면 주의 수준을 1 수준을 지키는 게 법이 정한 기준이에요. 그죠? 이 문단 시작할 때 사고방지를 위한 적정 주의를 1 수준으로 법이 정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법이 정한 기준은 1 수준이야. 그쵸? 1 수준 정하고 있죠? 법이 정한 기준 1 수준이다. 여기까지 다 이해했죠? 따라왔죠? 읽을 땐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 이 사고방지주의를 0 수준으로 한 경우랑 그 다음에 1 또는 2 수준으로 한 경우랑 이게 서로 대비가 되고 있어요. 0 수준으로 했다는 얘기는 적정 수준 1을 지킨 거예요? 지키지 않은 거예요? 지키지 않은 거죠.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겁니다.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으니까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죠? 이건 참이 됩니다. 올바른 가설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위에 가설이 올바른 가설이 된다고. 올바른 가설이 돼요. 근데 지금 비용을 부담해야 되죠. 부담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부담을 해야 되면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판결이 나와야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제 올바른 가설인데 이 가설대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지. 이 가설대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요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가설대로 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1종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즉 올바른 가설이 기각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가설이 기각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올바른 가설이 기각되지 않을 확률은 몇 %죠? 올바른 가설이 기각되지 않을 확률은 지문에서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20%라고 했으니까 1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은 80%, 0.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방지주의 0수준일 때 이 0.8을 곱하는 거예요. 0.8을 곱하는 거예요. 이 0.8과 관련해서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부담하게 되니까 0.8을 곱하는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요 지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추론적 사고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법이 정한 기준이 1인데 요 2 수준이어도 적정 수준 1보다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인 거니까 이것도 지킨 거예요. 2 수준도 그렇죠? 지킨 거고요. 법이 정한 기준을 이건 이제 준수한 경우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한 경우인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건 잘못된 가설이 되는 거죠. 왜? 준수했는데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가설은 잘못된 가설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잘못된 가설과 관련해서 자, 잘못된 가설이 됩니다. 잘못된 가설과 관련해서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또 판결이 나와야지 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잘못된 가설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 잘못된 가설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져야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가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제2종 오류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2종 오류를 다 범하는 것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은 20%. 그러니까 0.2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2종 오류를 범해야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거니까 0.2를 곱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이해를 했어야 돼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이 2문단 가지고요. 이런 생략되어 있는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좀 추론해가지고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요. 이런 이해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2문단의 끝부분에 있는 내용도 이제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이제 모두 40%인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0수준의 이제 주의를 선택하는 경우에 자,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판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제1종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제1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은 60%니까 0.6을 곱하죠? 그죠? 그러니까 60원에다 0.6을 곱하면 36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수준과 2수준의 주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요 두 가지와 경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2종 오류를 범해야 돼요. 그럼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40%니까 0.4, 0.4 곱하는 거죠. 그에 따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비용이 가장 적은 게 뭐예요? 얘네. 영수준의 주의를 선택하는 거네. 그죠? 그러면 가해자는 영수준의 주의를 선택까지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럼 이거는 또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는 사고 방지를 위해서 1수준의 주의를 사람들이 기울여야 되는데 1수준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인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인책이 안 돼. 사람들이 그냥 다 주의를 안 기울려고 하지. 그런 겁니다. 그런 내용까지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단의 끝부분에 있는 내용까지 다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문단을 보면 위 사례에서 이제 주목할 점은 가해자에게 사고방지주의 수준에 관한 적정한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1종 오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제2종 오류를 줄이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1종 오류랑 제2종 오류 확률을 줄이는 비용이 이제 동일한 경우에 제1종 오류 확률을 줄이는 것이 법 경제의 측면에서는 이제 더 효과적이다. 사고 방지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오류를 이제 줄여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그 말은 어떤 오류를 줄였을 때 더 강한 유인책이 나오느냐. 무엇을 위한 유인책? 사고 방지를 위한 유인책. 사고 방지를 위한 유인책이 어떤 경우에 더 강하게 나오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커진다면,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이제 강한 유인책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법이 정한 기준을 좀 더 잘 지키게끔 유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쌤이 얘기한 게 바로 뭘 얘기를 한 거냐면 제1종 오류의 확률을 줄이는 거예요. 제1종 오류의 확률을 줄이면 이 값이 커지잖아. 이건 제1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이니까. 이 값이 커집니다. 그러면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고 방지를 더 잘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적정 수준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내용을 이제 이해했으면 됩니다. 자, 문제를 봅시다. 자, 이제 가나에 대한 설명을 하나 직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제대로가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때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방법 다 가나에 각각 없어요. 법제도가 바람직하게 지정되지 못하는 이유도 가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법원의 과실 판단에 오류가 있는 이유?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와 관련하여 어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찾아보기 어렵죠. 가나 모두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법이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죠. 가해글 같은 경우에 보면 효율과 관련해서 사후적 효율, 사전적 효율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나에서도 어떤 수준의 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이익인지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3번이 맞는 말이네요. 가나 모두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르게 배분하기 위한 경제학적 대책, 이런 사회적 후생을 고르게 배분하기 위한 방법 가나 모두 설명하지 않아요. 바람직한 법제도가 실제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이유도 가나 모두 설명하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가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는데, 도산법에서 개별적 채권 추심을 인정하면 채무자의 재산 가치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별적 채권 추심을 인정을 하면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가의 그 3문단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이어지는 내용 보면 개별적 채권 추심이 허용이 되면 누구나 채권 추심하려고 하고 있고 저마다 그냥 다 먼저 빌려준 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손상되거나 헐값에 매각되는 등 사회 전체 후생의 감소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채무자의 재산이 가치가 증가하게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2번을 보면 물건을 훔친 을이 갑보다 높은 후생을 누린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의 후생이 100이고
을이 그 물건을 훔쳐서 가졌을 때 후생이 80이다. 그러면 을이 이렇게 물건을 훔치면 사회 전체로 보면 후생이 22 감소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가 되니까 철도 금해야 되는 거죠. 철도라는 건 사회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키니까 금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2번 선택지의 내용 이거 맞는 말이네. 그래서 2번을 이제 답으로 골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법이 표절을 금지하는 이유는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표절을 금지를 하죠. 왜죠? 왜냐하면 표절을 금지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창작 유인책이 저하되어 애초에 창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역시 적절하지 않죠. 법원의 과실판단 오류는 과외자의 사고방지주의 수준을 적정히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다 라고 되는데, 이게 말이 그럴듯하다 보니까 이 말이 그럴듯함에 넘어가가지고 4번을 적절한 걸로 판단할 학생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럴듯함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 그럴듯한 말들, 어느 지점에서 이게 잘못된 말인지 지문과 부합하지 않는 말인지를 정확하게 잘 짚어내야 돼요. 자, 봅시다. 법원의 과실 판단 오류는 가해자의 사고방지 주의 수준을 적정하게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판단 오류,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라는 것 자체가 그런 유도하기 위한 장치였어요? 아니에요. 지금 제1종 오류나 제2종 오류, 그 법원의 과실 판단 오류가 가해자의 유인책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지, 사고방지주의 수준을 적정히 유도하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고방지주의 수준을 적정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 비용을 가지고 이제 그 비용을, 사고방지주의 수준을 어겼을 때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키운다? 그럼으로써 사고방지주의 수준을 좀 더 잘 지키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비용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지, 오류 자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지문에 있는 말, 적정하게 유도한다라는 말도 지문에 있는 말, 지문에 있는 말들 앞뒤로 연결해 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서로 앞뒤 내용이 이게 서로 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짝이 안 되는 것들 정확하게 잘 짚어내야 됩니다. 요즘 좀 어려운 문제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지를 만들어요. 서로 짝이 되지 않는 거를 그럴듯하게 엮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옆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서로 짝이 안 되는 내용들을 그럴듯하게 엮어서 매력적인 오답을 만든다. 요즘 평가원이 잘 쓰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한 5번 선택지를 보면, 법원이 심리하는 가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여 과실 없음을 판결하는 것은 제2종 오류예요. 올바른 가설을 기각하는 것은 제2종 오류가 아니네, 제1종 오류지. 개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봅시다. 가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A와 B로만 이루어진 사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와 B가 체결한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결과 A는 0원의 이익을 얻었고 B는 100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지켰으면 이 손해 안 생겼죠.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이 손해가 생겼죠. 그러면 지금 A와 B로만 이루어진 사유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후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감소된 거예요. 계약법은 A가 B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게 하는 경우, 전자의 경우 100원의 손해는 계약을 지키지 않은 A가 책임지는 겁니다. 후자의 경우는 이제 B가 부담을 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B가 부담을 하는 것인데, 만약 A가 손해 일부만 배상한다면, 즉 A가 이 100원 중에 가령 20원, 20원 너무 작나?
60원? 70원? 70원? 70원을 부담한다고 한다면, 나눠 부담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건 이제 A고, B가 나머지 30원 부담한다는 얘기죠. 30원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간에 손해는 얼마예요? 100원이에요.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감소된 후생 100원입니다. 100원. 단 A와 B는 동일한 금액에 대해 동일한 후생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을 보면 100원의 손해를 A가 일부라도 부담하도록 계약법이 정해지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A가 일부라도 부담하도록 계약법이 정해진다는 얘기는 이거 관련이 있겠죠? 일부만 배상하는 경우가 관련이 있겠죠? 사후적 효율 측면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손실은 사후적 측면이라고 한다면 요 100원의 손해가 발생한 걸 고려를 해야 돼요. 이 100원 손해가 발생한 걸 고려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사후적인 효율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죠.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손실은 100원보다 적어진다. 손해는 그대로 100원이죠. 이 손해인 100원에 대해서 A와 B가 나누어 부담하는 것일 뿐이지 사회 전체적으로 감소된 후생은 100원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적어지겠거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1번 잘못됐고요. 요 1번에 대해서 요 1번 선택지 이 보기와 그다음에 이 선택지에서 다루고 있는 요 내용 요소에 대해서 판단이 좀 어려운 측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잘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을 또 이제 보면 2번을, 3번을 보면 100원의 손해를 A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계약법이 정해지면 사전적 효율 측면에서 A에게는 계약을 덜 파기하려는 유인책이 생기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A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이제 계약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결과를 예방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덜 파기를 하는 유인책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계약법이 어떻게 정해지든 A가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 이제 발생한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가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 이제 발생한다면요. 이거는 사후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계약법이 어떻든 간에 100원의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이 100원이라는 이 해당하는 후생이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사회 전체 후생은 계약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계약법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하여튼 이 100원에 해당하는 만큼 후생은 이미 감소를 한 거지.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후생은 계약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적절하죠. 그리고 3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제 3번을 답으로 고른 학생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얼핏 보면 계약법의 영향을 받지 않아? 계약법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요. 어떤 습관이 있는 거냐면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글을 읽었을 때 그 글의 내용 요소에 대한 논리적 사고 그런 논리적인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었을 때 그 정보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뭔가 계약법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계약법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막 설명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제시되는 이미지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뭔가 계약법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 거지. 그런데 이 내용을 따지고 보면 계약법이 어떻게 정해지든 간에 하여튼 이 손해는 무조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법과 상관없이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회 전체 후생이 감소한 것은 계약법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용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서 따져야 됩니다. 4번을 보면 계약법이 A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쳐 계약이 이행됐다면 계약법은 사회 전체 후생 감소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 이 계약법이 계약을 지키지 않은 이런 A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면 그래서 이 계약이 이행이 됐다고 한다면 이 후생 감소가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후생감소가 생겼잖아요. 근데 계약이 이행됐다라면 당연히 후생감소가 생기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생감소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적절하겠고, 계약법이 A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계약법은 계약 미이행 사건 자체를 방지하지 못하는군. 근데 의사결정이 지지 못하다고 한다면 A가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수 있는 것이고,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계약 미이행 사건 자체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적절합니다. 자, 이 6번 문제 틀린 학생들 이 보기와 관련하여 선택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 다시 한번 해보기 바라고요. 7번 봅시다. 이 7번도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리고 이 7번이 최근에 또 이제 이런 수능 출제 경향을 또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요. 최근에 수능에 좀 난도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7번처럼 출제된다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7번에 오답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고를 했는지를 꼭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번을 보면 법원의 과실 판단에 오류가 있더라도 가해자에게 적정한 사고방지 주의 수준에 관한 유인책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되는데, 지문의 사례에 따르면 적정한 사고방지 주의 수준은 무엇이었냐면 1이었습니다. 1. 주의 수준을 1로 하는 것. 이게 비용이 가장 적었어요. 그 다음에 주의 수준을 2로 하는 것은 비용이 62원이었고요. 0 수준으로 하는 것은 48원이었습니다. 여기 법원의 과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이 부분 잘 판단했습니까? 판단했습니까? 자, 이 경우는 제1정 오류를 범하지 않는 거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제2정 오류를 범하는 것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2정 오류를 범하는 것 관련해서 이제 비용 부담하는 거, 자, 요 주의 수준 1, 2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실 판단에 오류가 있더라도예요. 그럼 요 두 가지 경우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적정한 사고방지 주의 수준이 1이니까 2하고만 관련해서 여기 생각했어야 돼요. 그래서 2하고 관련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2의 경우에 요 수준을 2로 하는 경우에 62원의 비용을 부담을 해야 돼요.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렇다면 이 비용 부담이 크니까 이거 너무 나한테 부담돼. 비용을 이렇게 줄이는 게 합리적이야. 이렇게 유인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적정한 사고방지주의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류가 있더라도 적정한 사고방지주의 수준으로 유인하는 이런 유인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정확하게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판단했는지 요거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건 여러분 이거는 지금 뭐 정답 해설지에도 이건 오답 해설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2번 법원의 제1정 오류, 제2정 오류 확률이 모두 20%라면 자, 이 경우 지문에 따르면 이 경우에 적정한 주의 수준은 1이었습니다. 적정한 주의 수준이 1이었고요. 이 경우에 주의 비용이 얼마였냐면 30원이었어요. 그러면 자, 이 적정 주의 수준이 1인 경우와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주의 비용 30원을 부담하려는 유인책이 발생한다고 설명한 것은 지문의 내용에 부합합니다. 그렇죠? 네,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특히 여기 1번 선택지 여러분 정확히 잘 판단해야 돼요. 이런 게 중요해요. 3번을 보면 법원의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확률이 모두 20% 미만이라면 자, 요 3번 선택지 요거 아주 마음에 들어요. 물론 이거 틀리는 사람들은 뭐 선택지 이렇게 만들었어.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쌤이 마음에 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선택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고 훈련을 하는 것이 수능 시험을 잘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선택지가 마음에 든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3번에 대한 판단을 혹시 잘 못하는 학생들은 이 3번 가지고 꼭 사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요즘 수능에서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들은요 대부분 이런 결과 추론하는 문제예요. 경우와 관련하여 결과 추론하는 것. 이게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 그 경향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딱 보여줍니다. 그 경향에 딱 부합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선택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 못하면 이거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연습을 잘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또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문제 유형들만 딱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고 있고 꼭 참고하기 바라고. 자, 판단을 해보면 제1종으로 제2종으로 확률이 뭐든지 20% 미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에 가해자가 효율적으로 어떤 적정 주의 수준을 선택할지를 여러분들이 추론을 했어야 돼요. 20% 미만인 경우에. 자, 제1종 오류와 관련해 가지고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20% 미만이 된다는 얘기면 이 값이 커진다는 얘기죠. 20%보다 작아진 거니까 요 제1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라고 한다면 요 제1종 오류를 범하지 않은 0.9가 되잖아. 그러면 적정 주의 수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더 커지죠. 0.9가 되면 54원이 돼요. 더 커집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보면 이 값이 0.1 되고 0.1 된다고 합시다. 0.1 되고 0.1 된다고 하면 0.1이면 어떻게 됩니까? 32원이에요. 여기 0.1이면 어떻게 됩니까? 61원이에요. 여전히 적정 주의 수준은 1이에요. 그죠? 네, 적정 주의 수준이 1입니다.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확률이 0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0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이 되면 제1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은 이거 값이 1이 돼요. 1. 그럼 여기 비용 60원입니다. 그죠? 그럼 0이 되면 여기 00 되니까 30원, 60원이에요. 그렇더라도 적정 주의 수준은 1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와 관련해서 결국 가장 효율적, 가장 이익이 큰 적정 주의 수준은 가장 효율적인 주의 수준이라고 해야 되겠다. 주의 수준은 여전히 1입니다.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주의 수준이 1인 경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수준이 1인 경우인데, 자, 이 1인 경우에는요, 주의 비용이 30원이 들어요. 근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60원을 부담하려는 유인책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어요. 60원은 주의 수준 2일 때의 주의 비용이에요. 그럼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주의 수준 2에 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네, 이렇게 경우와 관련하여 결과 추론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와 관련하여 결과를 추론해야 했고요. 그 추론한 결과를 다시 비교까지 했어야 돼요. 그래서 작년 수능의 경제지문이 그 문제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추론하고 비교까지 하는 것까지 연습해야 돼요. 4번 봅시다. 법원의 제1종 오류, 제2종 확률이 모두 40%라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40%인 것과 관련해서요. 가해자에게는 주의 비용을 들여서 사고 확률을 낮추려는 유인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가장 효율적인 주의 수준이, 즉 비용이 가장 적은 주의 수준이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지문 공부를 할 때 이해를 했습니다. 그죠? 거기 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 0 수준의 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걸 이미 이해한 상태예요. 그럼 이 0 수준의 경우에 주의 비용을 들여서 사고 확률을 낮추려는 유인책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주의 비용이 없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원의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확률이 모두 20%에서 40%로 높아지게 된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역시 가장 효율적인 주의 수준이 0 수준이에요. 또 0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생각하면 돼. 가해자에게는 법원이 정한 적정 주의 수준에 따라 행동할 유인책이 발생하지 않는다. 네, 0 수준이 가장 효율적인, 비용이 적은 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주의 수준을 0을 하려고 해요. 적정 주의 수준은 1인데 그럼 적정 주의 수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말은 결국은 적정 주의 수준에 따라 행동할 유인책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5번 선택지도 요즘 수능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7번 문제에서 1번, 3번, 5번 요 3개의 선택지와 관련해서 논리적인 사고 훈련을 꼭 다시 해보기 바랍니다. 수능에 도움이 될 겁니다. 8번 볼게요. 자, A를 보기처럼 이제 설명을 할 때 가해자의 사고방지 수준을
가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되는데 유도해야 되는 적정주의 수준은 얼마예요? 법에서 정한 기준 1이죠. 그래서 1 수준으로 유도해야 돼요. 1 수준으로. 0 수준의 기대사고 비용인 60원에 곱해지는 확률을 높이든가 이 확률을 높이든가 이 확률을 높인다는 얘기는 제1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번과 2번에 여기 들어갈 말이 제대로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쵸? 제1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을 곱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걸 봅시다. 20원에 곱해지는 확률은 다를 범할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 이 빈칸 다에 들어간 말은 뭘까요? 이 다를 범할 확률. 요 20원에 곱해지는 것은 요 0.2잖아요. 이 0.2는 뭐였냐면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었어요. 그렇다면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 해서 이걸 골라야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들을 마저 이해를 해보면 당연히 큰 금액에 곱해지는 확률의 영향이 크니까 그쵸? 큰 금액에 곱해지는 이 확률의 영향이 큽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제1종 오류를 줄이는 게 이제 더 효율적이라는 것인데 제1종 오류를 줄이면 이 값이 커집니다. 제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지금 지문에는 20%였는데 그걸 10%로 하면 이 값이 0.9가 돼요. 그러면 적정주의 수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적정주의 수준을 지킬 수 있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말 여러분 맞는 말이죠? 이해할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미음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억의 의미로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한데 합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억이 뭡니까? 논의예요. 논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의견을 내서 토의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다면 1번 답이라는 건 뭐 여러분 어렵지 않게 골랐을 거예요. 기여,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하되는 것, 정도 수준 능률 따위 떨어져 낮아지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일이나 관계 따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네, 성립 맞고, 그 다음에 주목도 주의 깊게 살피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10번부터 17번까지 독서 2세트 마저 함께 더 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납시다. 안녕.